이현아 박사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전략 영역을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이은하 교수입니다. 해당 논문은 작년에 경영학 연구에 실렸던 논문으로서 일단 아직 부족한 연구원인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PPT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되시고 계시죠? 자,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전략 영역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 논문이다 보니까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그리고 실제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본주의의 흐름과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어떠한 이슈로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문헌들이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에 대한 이 프레임 관련된 선정 방식과 분석 기법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연구의 자본주의 관련된 유효 이슈들과 이 연구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전략 경영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험산업과는 얼핏 동떨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보험 관련된 논문들 몇 개를 써머리 해갖고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와 한번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의 이 기업의 발전은요.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자본주의 시장 체제 확산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의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는 드라마틱한 생산성, 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소비 문화가 조금 더 풍족해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급격하게 강화가 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서의 발생하는 부정적 이슈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노동 인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런 기업의 영향력 향상과 더불어 지금 기업들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기업의 목적 역시도 크게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기업의 목적은 정말 확실했죠. 어떻게 내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기존의 수동적인 그런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하나의 목적으로 변화가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이러한 두 가지 부정적 이슈를 해결하면서 긍정적 이슈를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연구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목적은요. 그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이 정말 확실했습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의 목적은요. 이 기업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한 주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만들어 줘 갖고서는 이것들이 자본시장을 확산시키고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에 기결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주주부의 극대화라고 하는 정말 명확한 전략적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정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는요. 기업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정부나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인식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요.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주를 비롯해서 공급자나 노동자나 아니면은 고객, 지역사회, 정부, 심지어는 경쟁자까지 더불어 기업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가 기업의 목적과 그리고 전략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목적과 전략이 변화된 거는 기존의 주주 중심에서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런 기업의 목적과 전략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 주주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경영의 목적은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197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이 됐고요. 콕콕 선언과 그리고 루브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점차 환경과 사회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까지 이 지속 가능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고 확산이 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요, G7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GRI와 같은 이 영리 기관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범위로서의 이 지속 가능 경영과 ESG라고 하는 개념이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초반에는 특정 그 국제 기구에서 이런 환경과 사회 관련된 이슈를 언급하고 이끌어 나갔다면 9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그 범위가 확산되면서 더불어 정부 국제 기관뿐만이 아니고 각 나라별로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런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런 지속 가능성의 흐름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개념이 확장되고 대두가 되는 것일까라고 보면요, 사실 이것들은요,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 그리고 산업혁명에서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죠. 초반에 그런 기계나 동력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서 그 기업의 생산활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향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이슈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기업의 경영활동의 확장과 더불어 그 자본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서 정부는 기업한테 모든 어떠한 그 자율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만히 있고 기업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경제적 발전에 책임을 잃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1930년대는요. 이전에 있었던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에서의 블랙먼데이와 같은 경제시장에서의 그 폭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빈부격차의 그런 심각한 이슈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1차 산업혁명과는 조금 다른 2차 산업혁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수정 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의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나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고요. 디지털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 초기에는요. 정보의 교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정부가 이 기업들의 어떤 R&D나 이런 시장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다시 이 시장의 확산과 관련돼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그 번안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부터 시작해갖고 중국까지 이런 기존의 폐쇄적인 시장 경제가 개방이 되면서요. 글로벌 시장이 확산이 되고 급격한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기업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어떤 매출과 관련된 그러한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18세기 한번 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공생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흐름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들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는 또다시 이전에 있던 그 시장 메커니즘, 따뜻한 자본주의, 공생적 자본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공유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업이 그 영향력이 강할 때는 경제가 급격하게 향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부정적 이슈가 나타나면서 정부나 사회의 역할이 강해지게 되고요. 다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정부의 역할을,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다시 거기서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정반합의 그러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게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본주의 흐름에서의 정반합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정적 이슈와 긍정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드러난 게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특성 하나 볼 수가 있는 게요. 1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에서는요. 굉장히 급격한 활황의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이때는요. 특히 2010년도 이전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산업의 그런 성장이 느려지고 불안정이 강해질 때 이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흐름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은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그 간격은 100년이 넘고요. 2차와 3차의 산업혁명의 그 기간은 40년. 그리고 3차와 4차는요. 불과 30년. 점점 더 이 산업혁명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이것과 거슬러서 또다시 발생한 하나의 이슈는요. 기업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S&P의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1930년대 기업의 수명은요. 평균 60년, 70년에서 1960년대에서는 40년으로 줄었고 그리고 2030년에 기대되는 기업의 예상 수명은 불과 10년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환경의 변화가 급격해지고 불안성이 증대가 되면서 기업의 수명 역시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전략으로서는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은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두 가지 이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요.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수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식의 자본주의에서는요. 빠른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전략 실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이것이 경제 성장의 발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에 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즉 대리인 이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두 이론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두 이론은요. 사실상 충돌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주주 역시 이해관계자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서로 어떻게 윈윈을 고려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이 두 개의 이론의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찰을 해갖고서는 올바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런 흐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리인 이론과 이해관계자 이론은요. 크게 기업의 지배구조 구축과 그에 따른 통제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리인 이론과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구분되는 이 지배구조는 크게 영미식과 유럽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미국과 영국은요. 주주가 의사결정의 가장 큰 주축이 되고 경영자는 주주를 대신을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식되게 됩니다. 반면 유럽식은요. 영미식의 주주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전문 경영자가 있는 것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주주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권한은 굉장히 미약하면서 의사결정에는 노동자나 지역사회나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배구조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미식은요. 책임에 따른 전략의 그 실행과 그 자녀 선거권에 관련된 이슈들에서의 분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유럽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면서 두루두루 함께 가는 그러한 전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미식에서는 과도하게 주주에 집중하는 그런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심각하고요. 유럽식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아니면 노력의 그런 소요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이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완벽한 지배구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우리나라 신흥국의 지배구조는 어떨까 보면은 이전에 있던 영미식과 유럽식의 지배구조와는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식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유 경영자가 기업의 가장 큰 경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기업에서 가장 큰 그 전략 실행의 목적이 되는 것들은요, 바로 주주가 되겠습니다. 즉 경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연결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국 형태의 국내 지배 구조는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국내 기업이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초반에 추구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이전에 발생했었던 이 지배 구조에서의 주주 중심 관련된 그 이슈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부정적 이슈들이 기업과 사회의 불안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략과 관련된 지배 구조에서는요, 또 다른 측면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이러한 경영 활동이 단순히 주주 중심이냐 이해가 관계자 중심이냐로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시장 전략과 상징적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글로벌에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돼, 사회를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제도적 압력에 의해서 기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전략의 수립과 실행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수능을 하면서 기존의 나의 매출의 중심이 되었던 시장에서 다른 정부나 시민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나의 시장의 범위를 확대시켜 갖고 이에 따라서 어떤 내가 가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주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그런 지속 가능 경영 할당들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주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서는 상징적 경영에서 좀 분리적인 상징적 경영을 하는데 마치 제도에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따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징적 경험, 마치 이제 ESG 워싱이나 이런 식의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경영이 부정적 이슈가 되는 데는 기업의 이 평판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내 기업들이 어떠한 지배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문헌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RISS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한 그런 논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만과 리드가 얘기했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공급자, 경쟁자 등등등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된 유사 검색에서 누락이 있을까 봐 고객인 경우는 소비자, 소유자와 같은 유사 단어까지 검색을 해갖고 다음과 같이 최종 133건의 논문을 추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상했던 논문의 수는 초반에 선정했던 논문의 수는 980건인데 여기서 검색어와 초록과 본문과 가설을 검증해서 실제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 논문의 수는 133건으로 추려졌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지배 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따라서 1차 이해관계자와 2차 이해관계자, 포괄적 이해관계자라는 카테고리를 구분했을 때 도출되는 문헌의 수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검색이 되는 1990년대부터 2021년도까지 실제 논문의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에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여졌습니다. 1차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문이 3건뿐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32건 그리고 2011년부터 21년도까지 50건의 그런 논문이 1차 이해관계자 관련된 이슈에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접적 2차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문은요. 사실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 10년 동안은 단 한 건도 이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이제 차츰 이런 연구들 이체 이해관계자나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11년부터 21년까지는 이런 포괄적 이해관계자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시간적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연구는 대리인 이론에 따른 직접적인 1차 이해관계자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기 쉽게 도식화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1차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건 파란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제 후반 정도 10년도에 갑자기 크게 연구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 단순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이슈에 반영해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연구가 처음에 등장이 된 그런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이전에는 연구와 관련된 특별한 그런 이슈가 없었지만 우리가 97년도 때 뭐가 있었죠?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얘기했던 게 너희들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라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되면서 이때부터 지배구조 연구가 관심의 그런 대상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그런 문제 대두와 연구의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연구가 다시 급격하게 되냐면은 2008년도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00년도 6년대 초반까지를 이러한 지배구조 연구의 태동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그래프가 생산이 되는 요때를 성장기로 구분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연구가 들쭉날쭉한 등락의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단순히 연구가 들쭉날쭉하게 된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1차 이해관계자의 연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나 2차 이해관계자나 포괄적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중심에서의 그런 무게중심이 바뀌는가를 이러한 전환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요. 다시 연구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큰 포인트는요. 주주라고 하는 이전에 집중이 되어 있던 지배구조의 연구의 주체가 바뀌고요. 이해관계자,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과 문헌 연구 관련된 문헌의 흐름에서 누가 과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력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인가에 대한 그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 연구 문헌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이 이러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나 이런 쪽 연구가 많고요. 그리고 경영과 전략 경영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지배구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산업이나 금융, 그리고 증권, 노동, 인사에서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많은 관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떠한 학술지에서 지배구조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를 구분해 봤을 때도 이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구분해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지배구조니까 소유 구조와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지분과 관련된 요소, 대리인과 관련된 이러한 키워드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기타 지속 가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키워드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헌 속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핵심 키워드 구분과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식화했을 때는요. 재무적 요소와 지배구조 그리고 지분 관련된 것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론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연구가 지배구조 안에서 이런 핵심적인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리인 이론이 전체 이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이런 주주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는요. 온리 대리인 이론만 가지고서는 이런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하는 반면에 이해관계자, 다양한 노동자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그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는요, 이해관계자 이론이라든지 경영자 이론이라든지 여유자원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이론들을 섞어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문헌의 흐름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변수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지배구조다 보니까 앞에서의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지분 및 소유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그 가설에서의 독립변수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재무적 요소는 보시다시피 그 종속변수로의 그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의 누구를 반영하던 간에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지금까지의 가장 큰 초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조합이나 지배구조 점수와 같이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변수의 활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러한 그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서의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자 관련된 특징을 보이는가를 확인해 봤었을 때요. 안타깝게 대다수의 연구들은요. 특정 산업이나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은 산업이나 아니면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이런 문헌의 연구들은요. 대표적인 지배구조의 특성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산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것은 이후 연구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헌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기술이나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고려한 전략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과거에 국주주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그런 지배구조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저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연구의 그 서머리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과 관련된 지속 가능 그리고 ESG 등의 검색어를 넣어서 여기선 구글에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총 한 11개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서는 이 보험 산업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이 있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연구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개념적 측면에서 보험 산업에서 고려해야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속가능 경영의 이슈가 무엇인가, 과연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가 초점이 맞춰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런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 선택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유지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구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보험사와 관련된 보험 산업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분야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기업과 관련된 ESG 활동들이 사회적인 어떠한 리스크를 발생시키게 됐을 때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판매한 상품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된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스튜어디십 코드에서의 어떤 투자자 측면에서의 역할들이 다른 산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가이드로서 역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 산업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ESG의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에 엄청난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리고 그 환경의 이슈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부암 환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환경의 그런 재해에서 발생하는 물적 손실과 이러한 개인 건강과 관련돼 갖고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되는 손실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 안전관리 사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보험사가 또 리스크 관리에서 이 보험 손실 연결돼가 있다는 부분에서 보험사들이 지금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떤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 몹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임직원의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에서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가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몇 개 안 되는 10개, 11개 정도의 문헌을 봤을 때 보험산업은요, 투자자 측면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그 기업들이 ESG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신산업들을 창출하는 투자자로서의 그러한 자본 창출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보험 상품을 제공할 때 이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리고 보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내부 직원들 관리와 이런 고객과의 통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 산업 각각의 보험사들이 어떤 식의 ESG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속 가능성의 그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한테 상품 제공자나 자본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의 증대가 기대가 되는 입장에서 보험사들은요, 내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업과 일반 고객들 그리고 보험의 상품 고객과 관련된 상품의 공급과 손실 보상의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환경과 사회적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험사의 손실과 새로운 어떤 자본의 자본의 그 발전에서의 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가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장단기 측면에서의 보험사의 이런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문헌과 추가적인 보험 문헌의 그런 서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아 박사님이 이 사실은 이 보험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주제를 굉장히 아주 빠르게 그렇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이나 경제학에서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양적 연구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시하신 방법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좀 질적 연구라서 조금은 생경할 수 있지만 이런 연구 방법론이 앞으로 많이 이제 필요할 거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범 교수님 차례는 그다음에 오영수 박사님, 이성준 박사님 이렇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한 장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앞에 부분에 특히 이 유례와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자본주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1932년에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문헌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경제 대공황의 그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자 즉 자본주의를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그 시대적 그 경향은 좀 없어지고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께서 비즈니스의 목적은 그냥 비즈니스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쉐어홀더의 밸류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1970년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최근에 와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되면서 물론 이제 BRT에서도 그 전 연도에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곤란해지는 이 시점이 되니까 또다시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그 확대 해석이 다시 또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의 설득력을 또는 그 당위성을 주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느냐? 나는 내 자본을 제공해서 회사의 성장과 수익을 위해서 자본을 제공했는데 그런 것이 이해관계자의 가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약간 좀 원천적인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희가 항상 프라이스와 밸류라는 이 개념을 좀 혼동해 왔던 것이 지난 과거의 추세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인제 경제적 이익, profit이라는 개념하고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 value라는 말하고 혼동해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 다 알다시피 기업의 가치라고 하지 기업의 가격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기적 수익, 단기적 목표라고 하는 수익과 장기적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 창출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인제 저희가 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주 자본주의의 목적인 이익의 창출 또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 굉장히 혼동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마도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 아까도 그림으로 좀 보여주셨는데 교집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만 이제 자본 제공을 통해서 주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이익 창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또 그 개념에서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목적 함수 내에 이해관계자의 가치 또한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좀 현실적인 이슈들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슈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이 이슈를 우리가 과연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까? 만약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 이거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의 홍보, '나는 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포장 차원에서의 홍보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 차원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인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발표자께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슈가 공감하는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자본주의는 도대체 어떨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제 주주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결국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선임한 주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를 우선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추가적으로 또 이해관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많은 또 이슈가 있는 노동자. 과연 소비자를 위해야 되느냐, 노동자를 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과거에 주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아마도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험 산업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차원에서 보면 보험 산업은 보험 사고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죠. 또 그것이 또 보험의 기본 정신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소비를 죽이러 가지고 미래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좀 창출시키는 다른 산업, 은행업이나 증권업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보험 산업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아주 잘 들어맞는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여전히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과 사회적 가치 증대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산업의 역할은 향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생보험의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그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면 아마도 손해업에 대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험업은 산업의 태생이 사회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의 수익, 굉장히 중요하죠. 생존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아마도 당면한 현실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범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발제자이신 윤아 박사님께서 리플라이 해주실 거고요. 제가 느끼는 하나의 좀 느낌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김범 교수님은 이제 여전히 이제 이해관계자의 주주를 포함하기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조금 걱정하는,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주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때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냥 이건 저 개인의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보험사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김현장의 오용수 박사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오영수입니다. 제가 이 토론을 맡고서 어떤 내용일까 이제 궁금했는데 상당히 읽어보고 예전에 보지 못한 분석 방법을 써서 공부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저도 덕분에 공부를 했다. 이런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배구조 관련한 내용이니까 좀 예전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 한참 진짜 바쁜 CEO들을, 그것도 아침 조찬회 모임도 아니고 1박 2일로 오크밸리에 모셔가지고 합숙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 핵심 주제가 바로 지배구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외환위기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기긴 생겼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뭐 다들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교육을 이제 기획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과연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지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특별히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독일이나 이런 예의적인 이런 나라에서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조금 하던 것이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다, 이렇게 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김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조차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있었고 이론적인 대립을 했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하고 또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그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해관계자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영향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을 생각할 수 있고 직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통계를 일부러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조차도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가 9.8%였는데 국제 비교 때문에 이제 2019년으로 끊어봤는데 2019년에 12.5%로 늘었고, 뭐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독일, 호주 전부 다 이 국가들을 보게 되면 노조 조직률이 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노조의 영향력은 감소를 하게 되는데 뭐 녹색당으로 표현이 되든 어떻든 이 뭐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뭐 여성운동이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력은 계속 강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이 넘어갔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힘들이 계속 커졌고 이런 힘들이 정당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반영이 계속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아까 발표문에도 있지만 OECD에서 이제 지배구조 프린시플을 만드는데 그게 나온 것은 이제 99년인데 이제 그 전에 모범 기준 뭐 이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서는 저희도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제도를 도입할 때 좀 많이 그때 이제 참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구도 이게 체계화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지배구조 이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체계화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된 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이 뭔가의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실제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고 또 그것이 자발적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지배구조법을 만들기 전과 만든 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만들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안 따르죠. 그리고 일부 회사가 좀 선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좀 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들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표문에서 이해관계자가 부각되는 이유를 초연결성의 이제 강화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같으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이 좀 상당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운동이든 뭐든 간에 하려고 하더라도 파편화되고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집단 형성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정보가 이제 평판 리스크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초연결성이 결국은 시장의 중요한 요소인 이제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자의 힘을 키우는 그런 동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소송의 증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소송제나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도입도 안 되고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집단소송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한번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 기업이 뭐 망하기도 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이 이제 제가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라면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좀 하면 주로 이제 분석하신 것이 결국 이제 학술지에 나와 있는 이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갖춰야 될 양식이 있고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분석 방법론과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확보되기 어려우면은 논문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논문 써도 뭐 학회에서 어셉트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학회 논문과 현실 간에는 괴리가 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도 이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이 많은 논문을 이렇게 보시고 뭐 이제 판별을 하시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 그 잡은 논문 숫자가 133개인가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많죠. 근데 또 이 통계로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적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논문을 쓰려면은 이제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누가 거부를 안 하는데 다른 이론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방법론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논문 숫자 면에서도 결국은 대리인 관련한 게 그 많을 수밖에 없고 이슈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나름대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하셨는데 이 키워드 간의 어떤 중복성 문제 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렇게 그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한 논문에서 보게 되면 지배구조 관련한 논문을 쓰는데 소유구조 따로 하고 뭐 그 지배구조 따로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컴플라이언스나 통제 따로 하고 뭐 이렇게 그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이 관련한 이론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어차피 경영학 쪽에서 또 많이 다루시니까 이걸 쭉 그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논문의 변화하고도 이제 매칭을 좀 시켜보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도 좀 추적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변수를 또 이 오늘 발표문은 이제 4-3에서 이렇게 사용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 각 변수가 이 분석상 유효한 것만 국한해서 분석한 건지 뭐 또는 그와 상관없이 변수로 사용된 자체만 분석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각 변수가 이제 그 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어떤 것은 영향력이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이 갖는 조금 약간의 한계점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보험회사 관련 보험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문헌도 추가하시고 분석도 하셨는데 이 분야를 평소 보지 않으시던 분이 이렇게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앞에서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보험회사가 상당히 그 이 투자 관련해서도 그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 잘 해결해야 될 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예의적인 키소수의 보험회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보험산업이 앞으로 이것이 그냥 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영수 박사님께서 원래 작년 말에 한번 토론을 하기로 하셨는데 코로나에 당첨되셔서 잠시 오늘 아주 뭐 좀 자세한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오영수 박사님의 토론을 물론 우리 발제자께서는 한번 리플라이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발제자께서 그 상징적 수능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죠? Symbolic conformity.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제대로 도입하더라도 참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사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흉내낼 가능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문에 관련된 또 추가적인 코멘트는 우리 발제자님께서 나중에 리플라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보험연구원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좋은 보고서도 발간하신 이승준 박사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총평을 좀 하자면은 우선 기업 경영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양상을 기업 지배구조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에서 2021년까지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국내 문헌의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그 추세를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결과를 보면은 결국 기업 경영에서 이제 장기적 주주 이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고려하려는 방향성이 이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더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연구에서는 이제 관계자라든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산업별 이해관계자별 분석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연구에서 이제 전략 경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실제 이 전략 경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가 않았다는 그런 한계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업이라든가 기업의 사업 모형에 맞추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 뭉뚱그려 접근하게 되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자면은 앞에 이제 김범 교수님하고 오영수 박사님하고 자세하게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일단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경영진이 누굴 대리하며 이런 사실 이제 1976년에 이제 젠센과 맥컬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거의 이제 경제학 한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사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이제 대리인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 안 달았어요. 근데 이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김범 교수님이 언급하신 이제 레퍼런스 중에 이제 1932년에 이제 벌리 앤 민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가정이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유가 분산된 미국 영미식 기업을 갖다 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리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영국이란다 영미식의 어떤 접근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접근을 항상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소유 지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목소리를 갖다 키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벌리민스하고 이제 젠슨과 맥컬린식의 그런 대리인 이론이 사실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좀 더 뭐랄까 하나의 또 통일된 이 접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로 딱 모으는 어떤 이론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옆에서. 그래서 이제 요새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이해관계자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배운 거는 결국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매 분기의 프로핏을 갖다가 딱 합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러면 매 분기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뭘 고려할 것인가? 프로핏만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뭔가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까지 다 고려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단순하게 볼 것이냐, 복잡하게 볼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게 발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사실 이제 70년대 말 80년대를 쭉 거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극성을 폈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건 다 볼 거 없고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하는 것만 오로지 보고 달려왔더니 이 주변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제 불평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지금 너무 나중에서야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같은 경우 별로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단기적인 프로핏만 보고서 달려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결국 이런 그런 사회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업 경영에 반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장기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고 말았다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많이 도달했는데, 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구적 이해관계자주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게 상충되지 않고 ESG 관점에서 보면 결국 같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기후변화라든가 이제 사회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미 비즈니스 위험 요소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옛날에 CSR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거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요. 프로핏만 보고 달려가지고 결국 이익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일부는 이제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미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과정에서 환경은 많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뭐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착취라든가 이런 건 이미 일어난 상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단기적 이익만 추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혜적인 의미에서 기부를 좀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도달해가지고 결국 ESG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결국 도구적 이해관계자주의를 실현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단기적 프로핏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을 다 둘러본 상태에서 이제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걸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린워싱의 문제도 있고, 이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진정성 있는 ESG를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방안은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이제 얘기를 이제 금융회사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금융회사라는 거는 이제 위험이라는 것을 다루는 회사가 금융이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물리적인 리스크나 전환 리스크나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그런 위험을 갖다가 이미 기업 경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외국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이미 ERM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다가 이제 이런 지속 가능 리스크 갖다가 반영을 하라고 이미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솔벤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미 IOP에다가 지속 가능 리스크를 너네 솔벤시에다가 반영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 너네가 이미 지금 검토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미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결국은 이제 머지않아서 유럽을 시발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금융위기에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단기적인 프로핏이라든가 단기적인 위험함 가지고는 뭐 보험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넓게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뭐 그걸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을 하던 뭐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설명하던 결국은 이제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 기후 위기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 전략이 기업의 자녀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익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결국은 이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경제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 이론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이 매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해관계자라는 그런 굉장히 항한 이걸 다 고려하려면은 이게 항상 매저가 문제거든요. 특히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매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탠더다이즈 돼 있는데 소셜 밸류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각 나라별로 다 중요한 게 다르고 이제 극단적으로 하자면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뭐 LGBTQ 이슈가 벌써 이제 딱 정착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뭐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 도입을 하려면은 굉장히 이론이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또 만들어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미 그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에 반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장단기적 이익에 반영을 한다면은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아직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하고도 다르고 미국하고도 다른 이제 소유 지배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맞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 구조 논문을 쓸 때 오너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지배주주죠. 어떻게 보면은 지배주주 그러니까 거기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보면 경영까지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이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문제가 항상 그분들의 소외 문제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이슈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지배구조 문제가 항상 불거지는 게 우리나라 지배구조 담론의 주류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왔던 대부분의 논문들이 아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이런 우리나라 소유지배구조에서 오는 이 지배구조 문제만 해도 참 버거운 이슈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죠. 금융당국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아까도 그린워싱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기업들이 ESG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은 무엇이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인가가 이제 목록이 쭉 나와야겠죠. 그래야만이 이 회사가 또는 이 산업이 제대로 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게 전기를 쓰는데도 어디서부터 조달된 전기를 쓰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저감 장치를 갖다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쭉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야지 이 어떤 기업이 얼마만한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든가 뭐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제대로 해야겠죠. 특히 이제 기업들이 무엇을 공시할지, 이 공시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기업의 어떤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재무적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이해관계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제
이제 비재무적인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아까 도구적 이해관계 관계자주의 관점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무적 그 내용으로 결국 그 환류가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각 기업별로 그걸 중요성을 공시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 공시 기준의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될 건데, 올해 특히 이제 IS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지금 굉장히 아까도 GRI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지금도 GRI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공시 기준이긴 합니다. 물론 뭐 TCFD 같은 거 이제 점점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ISB가 통일된 기준을 냈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각 회사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서 받아들일 것인지, 물론 이제 제도로서 이제 확립이 된다면은 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공시 주기는 얼마나 될지, 너무 짧으면 또 이제 사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주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아마 뭐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 거 아마 결국 어느 선에서 세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돼야 되고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ESG의 어떤 금융상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얘네들이 얼마만큼 ESG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평가 회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그거 갖다 보고서 이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이제 녹색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녹색 경영하는 회사에다가 제대로 된 자금을 갖다 공급을 해줄 테니까, 그게 결국 ESG 투자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아까 제가 EU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건전성이라는 영업 행위에다가 이 건전성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분명히 반영을 하는 그런 규제가, 금융 규제가 확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다양한 투자 상품이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 회사들은 이제 이런 자기들의 어떤 활동할 때 지속가능 연기개척권과 해가지고 또 발행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녹색 아니면 뭐 사회적 활동과 연계된 어떤 경영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런 이해관계 자본주의에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순주 박사님, 예, 이 관련된 보고서 많이 쓰시고 사실은 ESG 전문가라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더 좋은 것은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코멘트를 특별하게 받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오늘 발제하신 예은하 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은하 박사님에게 최종 리플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토론자분들의 많은 코멘트,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후에 연구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자와 자본주의의 전략경영에서 전략경영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전략경영의 카테고리는 혁신과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이슈, TMT 그리고 지배구조 연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와는 조금 달리 각각의 나라에서의 역사적과 문화적 배경, 제도적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SG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이것들을 국제표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이슈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지배구조의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주요 이해관계자가 주주에서 벗어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국내 지배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무적인 그런 부정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발전을 막는 갈등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경영에서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과연 어떤 측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가, 이 흐름들을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노동과 관련된 이슈 얘기했었는데, 이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국내 그 양적 성장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들을 과연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업원들과 노동조합과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분석 대상에 대해서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그 기업들은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기존의 기업의 목적과 지속 가능 경영이라거나 전략적인 측면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대리인 이론에서의 그런 극복을 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 이해관계자 이론과 단순히 이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것이 제도적인 이론 측면에서, 여유자원 이런 측면에서, 신호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글로벌 트렌드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과연 기업의 지속 가능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그런 것들을 미칠 수가 있는가, 그런 게 진짜 실제로 문헌에서 이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것들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범 교수님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대리인 이론은 정말 명확해요. 과연 이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재무적인 성과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재무적 가치를 어떠한 요소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마다 이것에 대한 인지와 평가와 가치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산업에서는요, 이런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외부적인 부정적 이슈들을 과연 이들이 자본 조달의 측면에서 ESG를 강화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고 이런 외부 위협을 내재화하는 측면과 실제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정적 이슈들을 정부를 대신해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험 산업에서의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단순히 그냥 고객과 이런 것뿐만 아니고 두루두루 더 넓은 범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가이드적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산업은요, 이런 일반 시장에서 상품 공급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공급자,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 기업들의 이런 평가, 사회적인 평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것들을 유도를 해낼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갖고서는 훨씬 더 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멘트가 그 전에 했던 질문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우 박사님, 저 생소한 이 보험 분야까지 연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리플라이 해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논문을 저희들이 하기로 한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방법론 측면에서 대부분 우리 보험을 연구하는, 특히 이제 경제학을 보험 경제학 쪽 우리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은 숫자에 함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숫자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 세기에 특히 시에 맞는 연구에 답을 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GDP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나라의 지표이지만 우리 개인한테 물어보면 내 GDP를 올리기보다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면 GDP는 결국 하나의 변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GDP가 세계 국가 사이즈로 10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26위, 우리 해피니스 인덱스를 보면 우리가 나라가 세계 59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피니스 인덱스에 나와 있는 다수의 변수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 사실은 객관하기 어려운 변수들이죠. generosity라든지 social support 이런 거예요. 틀림없이 현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리 ESG 경영을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당연히 감독 당국은 이제 소비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그걸 좀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은 우리가 금융소비자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우리는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산업이 우리가 심볼릭 컨포미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상징적 수능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먼저 나가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35회 사막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